회생 신청하게 된 계기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유동성 문제로 인한 부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회생하시겠다는 건가요? 회생 계획안을 보여주세요. 공개하십시오. 아니요, 말씀 지금 하십시오. 언제 오시겠습니까? 약속을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약속을 하세요. 안 지켜요. 10만 넘었잖아요. 이 홈플러스라는 이 덩치를 다이어트하고 슬림화 해가지고 아마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와중에 분명히 피해보는 근로자들, 피해보는 입점 점주들이 발생을 할 건데, 기업회생이라는 법 뒤에 숨어서 이 법을 악용해서 이 피해보는 점주들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제 바람인 거고. 대형 유통기업의 회생은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우려는 고용 불안입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한 인원만 2만 명, 배송기사와 협력업체, 입점 점포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줄여서 전단체라 부르는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단체는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보통 만기가 짧고 수익률이 좋은 금융상품으로 평가됩니다. 홈플러스가 카드회사에 지급할 예정인 카드 대금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른바 홈플러스 전단체는 좀 달랐습니다. 미국명 마이클 병주 김 회장의 재산을 포브스는 95억 달러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회장이 2005년 설립한 MBK 파트너스. 약 4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며 동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건수는 총 70여 건. 그중 절반 정도의 투자가 회수, 즉 엑시트 됐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인수해 6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 되팔기도 하고 투자 성공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영업이익이 연 8천억 원에 달했던 홈플러스는 왜 기업 회생까지 가게 된 것일까? MBK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MBK는 자신들의 펀드 등으로 3조 2천억 원을 동원하고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2조 8천억 원을 신규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부채 3조 7천억 원도 있었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수하고 나서는 결국 내 빚인 거잖아요. 이게 과도하면은 결국 인수 후에 그 빚을 갚기 위한 영업활동이 되기 때문에 경영력 부담이 엄청 생긴다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익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는 것이죠. 인수 비용과 이자라는 부담을 안게 된 홈플러스. MBK가 인수한 뒤 16개 매장이 매각 후 폐점되었습니다. 14개 매장은 매각 후 재임차 방식으로 돌렸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뒤 같은 자리에 임차료를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애초에 채무가 너무 많았고요. 그 채무를, 그 부채를 다 이제 자산 매각으로 어느 정도 갚아 나갔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갚은 게 아니었죠. 그대로 또 빌려가지고 세일즈 리스펙 통해가지고 비싼 임대료를 내가면서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으니까요. 이게 자기 건물일 때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건물일 때는 임대료를 내게 되죠. 그 이제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MBK가 인수한 또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빚을 갚느라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케이블 TV 업계 3위였던 딜라이브. 2008년 MBK가 맥커리와 함께 인수했지만 2016년 경영권이 아예 채권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건물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건물이 저희가 없습니다. 홈플러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건물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도 하나도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투자 부족과 경영 실패가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다고 합니다. 낙상 사고는 저도 당해봤어요. 이렇게. 일하실 때? 예, 전신주에서 떨어져서. 예, 그나마 뭐 머리로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죠. 전신주 타고 올라가다가 그 전신주에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이제 안전 핀 이제 밟고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다 이게 핀이 빠진 거예요.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방법은 없을까? 인터넷 장비가 설치된 전신주. 2차 연결 장치가 없으면 별 수 없이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 2차 연결 장치를 만들면 작업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문제는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탭이 많은데 이제 경기도만 넘어가도 뭐 이제 뭐 파주라던가 아니면 동두천, 연천, 포천 이런 쪽에 가면 이렇게 공사를 해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전신주에 달려있는 1차 탭에서 이제 선을 집까지 이제 포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럴 경우 더 위험하겠네요. 훨씬 위험하죠. 이건 LG 6 플러스 거고. 네. 이거는 요게 저희 딜라이브. 옛날 CNM 시절부터 계속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노후가 된 거죠. 타사에 비해 낡아 보이는 장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보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하기 좋게끔 이제 시설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위험도에 노출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중요한 사업. 어떤 통신망을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통신망 구축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굵은 선이 동축 케이블이라 그래서 320메가까지 제공이 되는 네, 케이블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기가급까지 이상 쓸 수 있는 광 케이블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게 아니고 이제 보시다시피 KT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딜라이브는 광 서비스는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광을 합니다. 네, 광을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비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많은 세대에 투자는 못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기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LG 재판매를 통해서 이제 여기 안쪽에 이제 그 광 케이블을 꽂아서 쓸 수 있게끔 이 탭을 이용해서 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LG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여기 보시면 LG 인터넷 현재는 타사 통신망과 장비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투자를 해서 저희 망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임대 비용도 언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저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경쟁력과 이런 자부심들이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죠. 지난 몇 년 마법 같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BHC의 모기업인 GGS는 5년간 5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GGS의 최대 주주는 MBK입니다. 수익은 잘 나누어지고 있는 것일까? 가맹점주 한 분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BHC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가 영업시간을 극대화해서 늘림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했어요. 오픈시간, 마감시간 정오 12시부터 자정 12시 절대 어기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점주님은 몇 프로 좀 나왔어요?
5% 정도? 그 본사도 알고 있어요. 가맹점 이익률 5% 정도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한 달에 4일 쉬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집에 가져가요. 20-30%에 달하는 BHC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가맹점주들과는 무관한 이야기. 초기 창업 비용 때문에 장사를 접기도 힘듭니다. 본사는 저희를 마치 전자제품의 한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건전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영업이익률과 투자 성공이며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MBK의 인수 후 10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기존 A2-에서 A3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추면서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MBK에 피인수된 이후 인수금융 상환에 집중한 결과 점포 리뉴얼 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점포 노후화로 인해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고객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이 결과적으로 홈플러스의 영업 부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점포 리뉴얼 등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눈에 띄는데요. 관리가 건물 관리나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마트로 이어지는 무빙워크도 1년째 멈춰 있습니다. 2015년 MBK 들어간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폐점을 아예 예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게 그리고 누굴 위한 회생인가 라는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 대주주의 엑시트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고 2조 이상 많거든요. 그렇게 괜찮은 회사면 자기가 좀 돈을 더 넣어서라도 2조 천억 가치를 회수해 가면 되지. 보란 듯이 우리는 2조 천억 포기할 테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추가 투자를 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MBK는 불가하다는 입장. 그리고 사모펀드를 정리해서 또 성과금을 가져갈 거예요. 송보수를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이 딜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노동자들, 입점 점주들, 그리고 다른 납품업체들 발생한 모든 손실은 그들이 떠안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 떠나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억울하고 제일 처음에 인수 과정부터 그 다음에 경영 과정 그 다음에 회생 신청한 이 과정 전체의 속이 하나의 일관된 계획하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법원에 넘기면서 손해는 사유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결론 지어진 거 아니냐. 예정된 거 아니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출국 금지 정도 조치하고 말하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들을 지렛대로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이 그렇게 M&A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아직 부동산이 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사모펀드가 이게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긴 하루.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나가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부심도 느껴왔습니다. 3인 가족, 또 부모님들에게 달달이 용돈을 드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생계를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누가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그 최저임금 받는 직장 뭐 그리 좋다고 그러겠냐마는 저희에게는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일을 해요. 동료들과 울다가, 동료들과 위로를 하다가. 홈플러스는 어떤 직장이세요? 제 회사입니다. 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거, 우리 동료들과 내가 만든 나의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를 함께 지켜주세요. 홈플러스가 포함된 MBK의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얼마의 투자 이익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모펀드에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사모펀드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 2개였던 사모펀드는 현재 약 1,100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MBK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홈플러스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홈플러스를 내 회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온 이들에게도 장기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회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